나는 냄새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눈보다 먼저 코가 현장을 판단한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그 집이 어떤 삶을 품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고요 속에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다. 단맛이 섞인 썩은 냄새, 퀴퀴하게 눅눅한 곰팡이 냄새, 햇빛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오래된 천 냄새, 오래된 전선 타는 냄새와 비누, 먼지, 그리고 부재의 시간까지 섞여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언제나 가볍게 나를 다잡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웃 주민은 헐레벌떡 달려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 사는 분이 있었는데 5년 정도 아무도 못 본 것 같다고 합니다. 5년. 숫자로는 짧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방 안에서는 그 5년이 겨울 5번보다 더 길게 쌓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끼고 마스크의 철심 부분을 코에 맞춰 눌러 고정했다. 늘 하던 절차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해지는 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문 앞에는 시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현관 앞 바닥에는 빛이 발해 제 기능을 잃은 전단지, 물에 몇 번 젖었다. 말라버린 우편물, 색이 완전히 변해버린 독촉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누군가 방문했던 흔적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는 위태롭고도 슬픈 형태의 흔적들. 저렴한 판자촌 방의 흔한 풍경. 이런 곳에서는 누군가 사라지고 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민들은 그를 여기 살던 아저씨라고 부르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옆집 할머니나 윗집, 청년 같은 포괄적 단어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체한다. 결국 시간이 더 지나면 그마저도 사라져 남는 건 단 하나. 냄새나던 그 집. 나는 장갑을 한 번 더 꽉 잡아당기며 생각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문을 열기 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린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들을 리 없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이자 예의다. 그리고 나는 문고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눌러내렸다. 그 순간 공기 사이로 스며나오는 오래된 죽음의 기척을 느끼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직감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온몸을 훅 밀어붙이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공기도 뜨거운 공기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겨울 자체가 내 얼굴 앞으로 흘러나온 느낌이었다. 사람 없이 방치된 계절은 시간이 옮겨가는 법이 없었다. 그 방은 정확히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쉰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뼈가 되기까지의 긴 시간이 뒤엉켜 만들어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우리는 이런 냄새를 시간 냄새라고 부른다.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그 공기가 말해준다. 방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이 한때 머물렀다는 최소한의 구조만 갖춘 작은 사글세 방이었다. 싱크대는 오래전 설거지를 마친 뒤로 더는 물을 보지 못한 듯 말라붙어 있었고, 전기 인덕션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전기장판은 끊어진 선을 고치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난로는 한참 전부터 꺼져 있었다. 곁에는 옷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패딩, 니트, 스웨터, 얇은 내복까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얼마나 추위를 견디려 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이 그 방을 감싸주지 못했을 것이다. 전기조차 끊긴 방에서는 옷이 유일한 방패였을 테니까.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로 돋보이는 것이 있었다. 얼이 다 빠진 컵라면 용기. 국물 자국은 이미 누렇게 굳어 바닥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옆에 눌어붙은 종이 영수증들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나날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미납 고지, 관리비 체납 안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통보 후 단전 예정. 나는 그 날짜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숫자를 조용히 더해보았다. 겨울, 또 겨울, 그리고 또 겨울. 이 방은 같은 계절만 반복했고 나머지 계절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도 못했다. 방 안 깊숙한 곳에는 이미 시신이 백골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불과 벽, 바닥이 마치 시간의 나이테처럼 그녀의 존재를 감싸고 있었고, 그 흔적 위에 오랜 고독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짧은 순간에 정리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지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밀려온다. 5년이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이 방에서는 다르게 흐른다. 5년 동안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전구 하나 갈아줄 사람도 없었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리도 없었다. 나는 작은 박스를 꺼내 쓰레기와 유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낡은 머리핀, 반쯤 다른 비누 한 개, 싸구려 목도리, 그리고 이름이 반쯤 지워진 주민등록증. 그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의미들.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아이였을 것이다. 누군가와 겨울을 견디며 따뜻한 국을 먹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젊은 날에는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날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 방에서의 그녀는 이제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는 고독한 삶을 살다 백골로 발견된 60대 여성. 이라는 한 줄 보고서로만 남게 된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아 한마디를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당신을 보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은 없대요. 연락처도 없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차에 타서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가만히 핸드폰을 켰다. 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통 와 있었다. 현우야, 오늘도 바쁘냐? 밥은 먹고 다니냐? 짧은 문자도 함께.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일하는 중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금 밝은 척하는 톤이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대신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이야기만 꺼냈다. 혼자 사시던 분 집 정리했어. 많이 오래되셨더라. 혼자 사는 사람들 많다더라. 너도 아직 혼자고.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괜히 농담을 했다. 아직은 산 사람이야.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보았다. 부재중 통화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지금 정리하고 온 방에는 이 글자가 평생 한 번도 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전화를 걸 사람도 전화를 받을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무연고자 유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일하는 공간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자리였고 그 조용함이 언제나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상자마다 검은 매직으로 휘갈겨 쓴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무연고 60대 여성, 사글세방. 화곡동 원룸, 70대 남성. 화재 후 발견, 신원 불명. 날짜, 사건 번호, 발견 위치. 이 모든 건 그들의 생애를 설명하는 마지막 문장이 된다. 나는 늘 이 광경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정말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길 수 있는 걸까? 상자 하나에 존재의 무게 전체가 들어갈 만큼 인간은 가벼운 존재였던가? 상자 속을 열어보면 답은 더 허전하다. 몇 벌 안 되는 옷, 벗겨진 가방 하나, 어디선가 받았던 사은품 컵, 부서져가는 비누, 그리고 이름이 선명하지 않은 주민등록증. 사진도 거의 없고 오래된 편지 한 장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기억될 만한 무언가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그러다 나는 그 상자 중 하나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손때가 베어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의 중간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수첩을 펼쳐보았다. 몇 장 넘기자 거칠게 휘갈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 겨울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여자의 고단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답해주지 않은 채 그렇게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장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사람들은 인생이 소설 같다고 말하곤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 반전이 있을 거라 믿고 결말이 좋은 쪽으로 흐르길 바란다. 하지만 이 상자들 속 삶에는 기승전결이 없다. 클라이맥스도 반전도 없다. 그냥 어느 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날 저녁 팀장님이 나를 부르며 새로운 사건을 전해줬다. 서울 동작구 40대 후반 남성. 무연고. 몸 상태는 좀 안 좋대. 정리 들어가야 해. 그 말은 곧 새로운 냄새, 새로운 방, 새로운 침묵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건 기록을 넘기다가 손이 떨릴 듯 잠시 멈추고 말았다. 1971년생. 명문대 졸업. 당뇨 악화. 사망 후 44일 동안 시신 인수자 없음. 1971년생. 그 나이는 바로 내 아버지와 비슷한 세대였다. 문득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청년이었을 것이다. 나는 출동 준비를 하며 그 남자의 유품 상자를 상상했다. 그 안에는 어떤 인생이 담겨 있을까? 명문대 졸업장, 깨끗이 다림질한 양복 한 벌, 자격증 교재들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냉장고 속에서 겨우 버티던 컵라면 용기들 뿐일까?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는 곳곳에 금이 갔고 계단참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낡은 자전거가 반쯤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이사 간 뒤 남겨둔 물건들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공간. 그런 풍경은 오래전부터 이곳이 멈춰있는 동네라는 느낌을 주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틈에는 이미 경찰이 들락거린 흔적이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미세먼지가 한겹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익숙한 긴장감과 함께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린 순간 특유의 단내가 내 코끝을 스쳤다.
당뇨병 환자의 방에서는 이상하게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냄새가 난다. 혈당이 높을수록 몸에서 당이 빠져나오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방은 더 달콤하게 부패한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 방의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다 멈췄는지 짐작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가득 찬 책장이었다. 두꺼운 전공서적들 경제학, 행정학, 국제정치학 그리고 공무원 시험 참고서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책장 한 칸에는 명문대의 문양이 박힌 졸업 앨범과 졸업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나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진 속의 그는 선명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검은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쓴 그는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수줍지만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던 내 손이 어느 순간 멈췄다. 그 다음 페이지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앨범은 대학 졸업식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다. 그 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다. 방 안 곳곳에는 그의 멈춘 시간들이 흩어져 있었다. 반쯤 풀린 모의고사 문제집, 여러 번 찢어졌다. 다시 붙인 자기소개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크게 박힌 신문 스크랩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오래 다음을 준비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약봉지가 쌓여 있었다. 혈당 측정기, 반쯤 쓰다만 인슐린 펜,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먹었을 것 같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의 마지막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다. 물 몇 병,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버린 두유, 그리고 상자째로 들어있는 인슐린 펜 몇 개. 그는 밥 대신 약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넘겼던 것일까. 나는 그 방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그는 언제까지 준비생이었을까? 언제까지 곧 잘 될 사람으로 기대를 받으며 살았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실패한 어른이 되었을까? 나는 장갑 낀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장 한가운데 끼워진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남아 있었다.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그 문장은 두 장에 나왔던 수첩의 문장처럼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끊겨 있었다. 그의 삶도, 그의 꿈도, 그의 마지막 겨울도 그 문장처럼 중간에서 멈춰버렸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 하나가 자꾸 눈에 밟혔다. 사망 후 44일 동안 아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음. 44일. 그는 이미 죽었는데 서류와 행정과 절차 속에서조차 아무도 그를 가져가지 않은 시간. 유일하게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은 냉장 보관실의 온도계와 바쁜 장례업자들과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서류 봉투뿐이었다. 정리 작업을 하며 나는 자꾸만 그 44일 동안의 시간을 상상했다. 누군가는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니며 저 집은 사람이 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겠지. 누군가는 그와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과거의 동기를 떠올리며 걔 요즘 뭐 하지? 라고 문득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 긴 유서를 읽어주거나 조그만 제사상을 차려주거나 눈곱만큼의 눈물이라도 흘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 44일 동안 그는 시민번호와 사건번호, 사망일자와 냉장고, 위치 번호로만 존재했다. 나는 그의 유품 중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앞쪽에는 공부계획표가 빼곡했고 뒤쪽에는 잡다한 낙서들이 있었다. 아버지 병원비, 등록금 대출, 합격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 장 구석에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장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죽음은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의 무서움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날 팀장님이 툭 던지듯 말했다. 현우 씨, 요즘 사건들 어때요? 자꾸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다 다른데 고립되는 방식은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사글세 방의 할머니도, 명문대 졸업장 앞에서 멈춰버린 IMF 세대 남성도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서러움 속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 사람은 한때 부모의 기대와 축복을 한 몸에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둘은 똑같이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는 고독한 삶을 살다가 홀로 숨을 거두었다. 나는 종종 그들의 방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세어본다. 한쪽 방 안에는 겹겹이 껴입던 두터운 옷들과 백골이 된 뼈들이 있다. 다른 방 안에는 합격을 꿈꾸며 밑줄을 긋던 책들과 관리되지 못한 병과 파란 병원 카드가 있다. 두 방 사이에는 복도도 엘리베이터도 거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절대 서로에게 닿지 않는다. 둘 사이에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의 물건을 정리하고 그들의 냄새를 지우고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을 없음에 가깝게 만드는 일을 한다.
때로는 내가 그들의 삶을 끝까지 밀어 떨어뜨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유품 상자 하나를 닫기 전 조용히 인사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누가 듣고 있지 않아도. 장이 끝난 뒤 장례업자가 나에게 말했다. 이분은 그래도 우리가 꽤 잘 보내드린 편이에요. 아예 아무 의식도 못 치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 보내드린 편이라는 말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다들 핸드폰 화면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보거나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었다. 이 중 몇 명은 언젠가 내가 들어가게 될 방의 주인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지만 어떤 계절에 어느 날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갈게. 같이 밥 먹자.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뭐 먹고 싶니, 현우야? 그 문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5년 동안 아무도 열어주지 않던 사글세 방의 문이 생각났다. 44일 동안 누구도 데리러 오지 않던 시신의 냉장고 문도 떠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먼저 말을 걸어보기. 오래 못 본 친구에게는 한 번쯤 연락해보기. 전화가 오면 가능하면 받기. 나는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 삶만큼은 누군가의 방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또 다른 사연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기로 한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지막 방에 들어가는 일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만나는 방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면서